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위원님. 주로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쪽 담당을 하시는 거죠. 정유화학, 뭐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배터리, 셀 3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하는 게 되게 많으시네요. 얕고 넓게. 얇고 넓게. 제너럴리스트 느낌으로. 별 말씀을요. 그럼 이제 지금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 지금 근데 사실 이게 전쟁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많아서 이거는 예측이 되는 변수가 또 아니다 보니까 전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좀 어떠세요 요즘에? 그러면 유가 전망하시기에 너무 어렵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약간 좀 확률상 더 올라갈 여지가 많냐, 아니면 떨어질 확률이 많냐, 뭐 이 정도 고민을 하는. 근데 참 쉽지 않죠 지금. 그래서 그냥 밴드로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국면은 어쨌든 오버슈팅 돼 있는 건 맞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3월 22일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배럴당 뭐 130, 14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가 지금 한 110달러? WTI 기준으로 한 2주, 한 열흘 전에 127불까지 갔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10불 수준까지 와 있죠. 어제 109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요것도 오버슈팅 돼 있는 게 맞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요 그래프 보시면 X축이 원유 재고고 Y축이 이제 유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WTI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 원유 재고와 이 WTI의 상관관계로 우선 그림을 그려서 좀 트렌드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재고가 요쯤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4억 배럴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커팅해서 보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도트가 있으니까 실제로 정규 분포를 따르지는 않겠지만 유가가 이런 식으로 뭐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 평균이 재고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지, 실제로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려갈 수 있는지 이 방향성을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정학적 이슈가 많이 벌어진다. 그럼 이 오른쪽으로 잔차가 많이 형성되면서 유가가 위로 상방 압력을 받고 그 외에 뭐 기타 매크로 변수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 위축이 나올 걸 우려해서 하방으로 뭐 영향이 많이 갈 것 같다. 그러면 이 밑으로 전망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와 밑에 대한 밴드를 이제 시장에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저는 좀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현재 재고가 이 4억 배럴 선이고 이하의 재고 수준으로 봤을 때 요 근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요 정도 되는 유가를 지금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의 재고가 줄어야 된다라고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펀더멘털은 이 선에 와 있는데 요만큼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그러면 15에서 한 30불 정도 오버슈팅 돼 있기는 하다. 근데 이게 언제 빠질 거냐? 뭐 알 수는 없죠. 갑자기 뭐 핵 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협상도 한다고 하고 하니까 앞으로 뭐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 속에서 수급상 어느 정도에 형성될 수 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4억 배럴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계속 이런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수요가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저도 좀 원유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 생각보다 견고하고요. 그거는 이제 국제 유가가 더 많이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공급 쪽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공급 측이 이슈가 있기는 하고 펀더멘탈상 수요가 공급을 지금 한 7, 80만 BD, 그러니까 전체 원유 수요의 한 0.7% 정도가 수요가 더 많습니다. 공급보다. 그래서 펀더멘탈상은 뭔가 더 수요가 더 많으니까 재고는 점점 줄 거라고 시장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YOY로 보면 2020년 이후로 작년까지 한 150만 BD 정도 초과돼 있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작년 같은 경우는 수요 드리븐으로 계속 유가가 올랐던 거고 물론 실제로 공급이 좀 안 된 것도 있지만 올해 1월 같은 경우 한 550만 BD 정도 YOY로 증가를 했습니다. 수요 자체가. 이렇게 높은 유가에서도. 그리고 2월 같은 경우는 100불을 넘었잖아요. 근데도 한 670만 BD YOY로 또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코비드 전 수준까지 수요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정상화됐고요. 근데 2020년에서 21년까지 경제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좀 더 늘어야 되고 뭐 연평균 한 1, 2%. 여기서도 1, 2% 늘어야겠죠. 그럼 실제로 저희가 정상화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유가 수요 레벨은 한 요 정도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룸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이거를 더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요를 조금 보시면
저희는 이 2020년에 원유 수요가 한 이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석유 제품 이걸 다 더하면 이제 원유 수요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네네. 이 중에서 이 제트캐로 항공 쪽이 440만 BD까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수요가. 네, 수요가. 그리고 떨어진 게 다 패신저 항공 편수가 줄면서 이렇게 줄었을 거고. 그렇죠. 여행 많이 못 가니까. 예. 21년에 이렇게 또 한 200만 BD가 늘었는데 예. 이거는 다 화물 쪽 경고하면서 늘었습니다. 화물, 항공 수요. 이제 근데 다 뭐 여행 간다고 난리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 하고 하면 또 이렇게 수요가 하반기까지 늘 수가 있을 겁니다. 늘어나고. 네. 그럼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연간 한 500만 BD 정도 좀 수요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BD라면 배럴 일산 500만 배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것 500만 배럴 정도는 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높아도 이걸 소비자들이 좀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룸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의 의견은 이렇고 다른 기관들의 얘기를 좀 해보면 IEA 같은 경우 최근에 보고서 발표를 했는데 국제에너지기구. 예, 맞습니다. 예.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기존에는 한 300만 얘들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95만을 깠습니다. 그래서 한 200이 늘어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에너지청 EIA 같은 경우는 한 300만을 얘기하고 있고 네. 오펙이 한 400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고 좀 보는 뷰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만큼 뭔가 뭐 리오프닝에서 경기가 더 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많이 쓸 거다. 예, 이건데 네. 거기에는 어떤 뭐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고공행진이 사실은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가만돼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예. 수요는 말 그대로 견조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은 훨씬 더 뭔가 가수요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이 더 붙어 있는 상황. 또 반대로 보면 고유가 상황이 수요를 또 위축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항상 그래서 WTI 기준으로 한 70에서 80불을 넘어가면 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항상 나왔었고 오펙이 이 7, 80불을 경계로 해서 마켓 셰어를 늘리면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네. 아니면 줄이면서 가격을 우선시하겠느냐 아니면 시장 점유율을 우선시하겠느냐라는 전략의 변경을 항상 취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레벨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가 너무 좋아서 유가가 높은 게 아니다라는 논리로 계속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뭐 배럴당 막 $100 넘고 $110 넘고 막 그러면 예. 오펙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도 네. 증산을 하면서 막 이런 액션을 취할 텐데 네. 왜 신기하게도 오펙 플러스는 추가 증산을 안 한단 말이죠? 네.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실제 펀더멘탈상 요 정도 수준에서 유가가 지금 생각보다는 과하게 좀 찍혀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증산을 과도하게 40만 BD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프리미엄이 급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저는 조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오펙이 월간 생산량 발표한 거 보면 44만 BD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한 작년쯤에 했던 거죠? 네. 증산. 그게 매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기존 예정대로라면 40만 늘려야 되는데 얘들이 10%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뭐 가격을 조금 잡는 데는 아직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 도움이 안 되고 저는 좀 이런 이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올려도 수요가 딱히 위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 부동산이랑 똑같습니다. 2014년에 유가가 이제 120불을 갔었는데 예. 그 이후에 120불을 터치하고 수요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빠지고 가격도 같이 빠졌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비해서 저희가 돈을 더 벌잖아요. 집값도 그때 이후로 한 2배 올랐듯이 네. 저희가 가처분 소득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래프들을 보시면 예. 실제로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유가 레벨 자체가 더 올라갔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30에서 140 사이까지만 가도 예. 소비자들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기름 넣으시는데 뭐 지금 뭐 한 2,000원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네. 자산 가치가 올라간 것들 감안을 하면은 감내 감당한 그 수준 자체도 올라갔다. 예. 근데 이제 앞에서 잠깐 제가 먼저 질문드렸던 내용은 오펙이 증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약간 가격적으로는 조금 자기네들이 봐도 지금은 비싼 것 같아. 괜히 증산했다가 우리가 피박 쓸 것 같아. 약간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거잖아요. 펀더멘탈상 전쟁이 끝나고 가면 프리미엄이 빠질 수 있으니까 굳이 증산을 급하게 할 이유가 없고 현재의 고유가를 누리면서 그다음 OSP를 계속 올리면서 프리미엄을 더 부과를 하면서 OSP가 뭐예요?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라고 해서요. 네. 이제 중동유에 부과하는 이제 프리미엄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 원유 현물 가격이랑 원유 근원물 선물의 근원물 가격이랑 원월물 가격 비교했을 때 현재 가격이 더 세면 미래는 유가가 이렇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펙 입장에서는 지금 유가가 높을 때 더 비싸게 팔아먹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더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유가를 그냥 즐기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딱히 대책이 없습니다. 뭐 러시아산 원유 뭐 유럽에서 뭐 한 20%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거를 뺀다고 해서 미국 뭐 셰일 오일이 단기간에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냐? 사실 그것도 좀 물음표이고요. 뭐 주요 기업이 뭐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스라는 셰일 업체가 얘기하는 거 보면 네. 7, 8개월은 걸릴 것이다. 생산 효율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리고 원유에 대한 투자도 많이 줄어 있었고 네네. 기존에 조금씩 늘어난 리그 수에서 원유를 뽑아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그럼 제외하면 뭐 이란 핵협정 관련 이슈, 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이슈 이런 거밖에는 이걸 보충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펙 입장에서는 굳이 뭐 유가 높고 한데 이걸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냐. 근데 UAE 같은 경우 약간 자기들이 스스로 뭐 증산을 해보겠다 이런 코멘트를 최근에 내기는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통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통화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우디의 의견을 따르면서 우리는 적정 쿼타를 그냥 지키겠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좀 대동단결해서 고유가 한번 즐겨보자. 그리고 걔들 재정규정 유가가 80불 이상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는데 그 러시아산 뭐 가스를 비롯한 그 에너지 공급 뭐 유럽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의존을 해 왔었는데 그 공급선을 이제 다변화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독일도 뭐 러시아 쪽에서 수입하는 뭐 가스라든지 이런 걸 줄이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돌리기는 돌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유가를 진정시키는 데는 앞에서 말씀하신 한 7, 8개월 정도의 기간은 필요한 거고 그럼 요 자체가 전체적인 뭐 에너지 가격 지형도라든지 아니면 요것도 이제 다른 쪽에서 수급을 좀 돌리면 그걸 쓰던 나라들은 또 피해를 볼 수 있고 좀 복잡한 문제로 얽히잖아요. 예. 그거 좀 해석 부탁드릴게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냥 결론적으로 모든 에너지 가격이 그냥 다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에너지 가격이 가령 뭐 원유 말씀을 하셨지만 원유 외에도 뭐 석탄, 그다음 뭐 이 석탄을 대체하기 위한 천연가스 수요, 그리고 말씀하신 유럽의 노드스트림 2 중단 이런 걸로 인한 또 그 PNG 사용량 감소와 반대로 또 미국산 LNG 수출량 증가, 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근데 아까 리구수에 비해서 뽑아내는 양은 또 한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가스도 이제 스퀴즈 될 거고. 그거와 맞물려서 석탄도 이제 같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화석 에너지 저는 다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오면서 광물 가격부터 해서 코모디티가 전반적으로 오를 거니까 네. 재생에너지의 캐펙스, 발전 단가 자체도 상당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모든 게 그냥 맞물려서 그냥 계속 오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뭐 시장에서 요금으로 전가를 해줄 수 있냐 없냐에 연동제가 돼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슈로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도 어느 쪽에서 이제 부족해지면 계속 돌려막기를 해야 되니까 같이 오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까지 같이 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걔들 또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령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을 뭐 필요할 텐데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예. 그리고 뭐 운임, 물류비, 그다음 뭐 풍력 같은 경우도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그런 화학 제품들, 그다음 타워에 들어가는 스틸 매테리얼 뭐 전부 다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틸을 만들기 위한 뭐 강점탄이라든지 이런 가격들도 동반 상승되고 모든 게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린플레이션으로 인한 그린 바틀렉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현재 에너지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그런 금액과 정책은 더 강화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원재료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속도는 약간씩 실제로는 조금씩 조절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다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체감하고 있는 거고 실감하고 있는 거고 네, 증시에도 맞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정답은 전쟁 끝나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좀 그 이슈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EMP 캐펙스 자체가 네. 과거 2015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EMP 캐펙스요? 네, 그 EMP가 업스트림이라고 해서 제가 자원 개발 얘기하는 거고, 네. Exploration and Production이라고 해서 시추업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오일 메이저들이 이 EMP 원유랑 가스, 석탄 이런 거 채굴 하는데 투자하는 돈이 이 2015년 전에 이렇게 피크를 기록했었는데 네. 거의 뭐 이렇게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셰일 오일을 제외한 이런 전통 자산들은
개발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럼 이때 투자비가 적게 들어간 게 이제 10년 뒤에 영향을 줄 거란 말입니다. 네네네. 네. 근데 뭐 생산 효율이랑 이런 게 뭐 기술 발전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큰 변화가 없다라면 그럼 생산량도 그 정도로 줄 수 있을 겁니다. 매장량 확보가 덜 돼서.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수요도 줄겠죠. 네. 근데 BP가 전망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면 뭐 30-4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공급도 같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준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더 지지해주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이거는 재생에너지와 기존 전통 자산에 대한 투자에도 영향을 줄 거며 다시 이 전통 자산에 대한 투자 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또 약간 기업들의 전략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서 전반적인 모든 에너지 가격의 강세가 좀 적어도 올해 뭐 상반기나 뭐 하반 전쟁에 따라서 좀 계속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는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공급은 늘어나질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 유가를 비롯한 것들은 좀 거품이 좀 껴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빠질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전쟁은 좀 변수가 있다. 되는 거고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전쟁이 내일 모레라도 끝났다. 평화적으로 뭐 휴전을 한다. 하면 최고의 수혜 섹터나 기업이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요. 그렇겠죠. 급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적정 유가 레벨을 예측하고 그거에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기적, 장기적 질문이 좀 섞여 있었죠. 일단은 휴전을 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전쟁으로 인한 이른바 프리미엄이 껴있던 그런 가격들은 내려오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죠. 센티멘탈 싸움 바로 반등이 될 수 있는. 그거 여쭤본 게 1차적으로는. 한전이죠. 한전이요? 왜요? 뭐 요금 동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동결이 아니고 발표 자체를 거부했죠. 미뤘죠. 그 좀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전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결국 그 수혜가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관련 에너지 가격들이 단기간에 급락을 할 텐데 그럼 저희의 뭐 판가나 이런 거에 변화가 없으면서 그 마진이 확보되는 것만큼 먹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질문을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전입니다. 유가가 뭐 프리미엄이 뭐 예를 들어 한 20-30불인데 이게 뭐 30불 빠지진 않더라도 가령 뭐 한 90불 정도만 빠져도 지금 20불 이상 빠지는 건데 그럼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만큼 실적이 개선할 거라고 12개월 포워드 관점에서 주가에 반영을 해줄 거란 말이죠. 물론 그래도 적자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뭐 어쨌든 주가가 싸고 하니까 충분히 뭐 틀 수는 있죠. 말 그대로 근데 그거는 센티멘털상 어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정도일 거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한국전력이 21일에 그렇죠.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대선 이후에 좀 당선이 좀 눈치가 보였는지 이걸 연기했어요. 지금 언제 발표한다는 얘기도 없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한국전력은 2분기 전기요금은 못 올리는 겁니까? 여기 앞서서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미리 한국전력이 연료비를 얼마나 인상할 것이다라는 걸 예고를 했죠. 그래서 4월, 10월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킬로와트당 4.9원 또 2회에 걸쳐서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국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기 전 거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거는 기준 연료비라는 겁니다.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준 연료비. 기준이 되는 연료비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정 연료비라고 해서 조정 단가. 기준이 되는 걸 연간을 베이스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2분기, 4분기의 기준은 작년에 유가와 석탄 가격이 오른 거를 반영해서 세팅해 준 거겠죠. 그리고 작년의 요금은 재작년 거에 기준 연료비를 베이스로 해서 기본 체력이 세팅이 되는 거겠죠. 그 오른 만큼을 4.9원씩 나눠서 2분기, 4분기에 반영해 주겠다라는 게 기존 스탠스였고 그건 1년에 한 번씩 정해지는 거니까 작년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예정대로 그냥 해야 되는 그래서 걔들이 그냥 발표를 한 겁니다. 그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 요금이 이번에 발표가 됐어야 됐는데 이 조정 요금 발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깔고
가는 거 약간 높인 거 외에도 네. 그 위에서 더 높였어야 되는 것들. 네. 근데 이제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늘어난 부분이 네. 한 번에 반영을 시키면 네. 가령 전기요금이 한 킬로와트 시당 100원 정도 하는데 그 2분기 4.9원, 4분기 4.9원 하면 대략 한 1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요금이 한 100원 정도 하니까 10% 정도 올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셀 수가 있죠, 임팩트가. 그래서 나눠서 원래 2분기, 4분기 얘기했던 거고 그거 외에도 뭐 러시아 사태랑 뭐 이것저것 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서 분기별로도 이제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분기별로 조정하는 건 3원이 캡입니다. 근데 요거를 올릴지 아니면 동결할지 아니면 3원을 내릴지에 대한 발표를 안 한 겁니다. 네. 킬로와트 시당 3원. 예. 추가로. 현재 100원. 네. 기준 연료비로 2분기, 4분기 합쳐서 대략 한 10원. 예. 기후 환경 요금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쓰고 하면서 RPS 대응 비용 이런 것들 해서 올리는 게 2원. 네. 총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12원이 되는데 네. 여기에 유가 최근에 오르고 한 걸로 해서 분기별로 3원씩 최대 총합 5원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론상 한 117원을 올릴 수 있는데 예. 요거에 대한 발표가 안 된 겁니다. 저거는 그러면은 조금 시차를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4월부터 당장 해야 되니까 예. 뭐 이번 달 끝나기 전에 뭔가 액션이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예 못 올릴 수도 있을까요? 조정요금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어쨌든 대통령 당선인께서 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공약을 했죠. 근데 웃긴 게 이게 또 공약 집에서는 빠졌어요. 근데 또 말로 한 거는 말로는 했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는 있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있던 공약집에서 이걸 뺐던 부분이라 우선 제 생각엔 2분기 때는 동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한전이 뭐 투자비랑 이런 거 집행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북이 계속 깎입니다. 자본이 이제 적자가 크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좀 여론을 이렇게 좀 소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팩트는 이렇고 개인적으로는 뭐 그린 뉴딜이니 뭐 탄소 중립이니 해서 이제 한전이 주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재생에너지 2030년에 한 60기가 정도 깔아야 되는데 네네네. 48 정도가 한전에 할당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계속 이렇게 돈을 못 벌면 아하. 탄소 중립이랑 에너지 전환 이런 차원에서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곳간은 비어가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예전에 여러 군데 이제 취재를 해 보면은 이게 뭐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이런 거 없더라고요, 사실. 이거 민생과 직결된 거고 지지율과도 직결된 거라 그냥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계속 전기요금은 올리면 안 돼, 막 이런 스탠스로 계속 가다 보니까 또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속 시장에 맡기겠다. 민간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한전도 엄밀히 보면 이제 상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이게 어렵네요. 외인들이 소송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조금 어떻든가요? 분위기나 이런 게. 사실 이렇게 발표 자체를 안 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저도 발표는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영원으로 유지. 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예 발표 자체를 미루고 네 발표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회사도 오피셜한 대응 방안을 뭐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근데 어쨌든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에너지 그러니까 산업부 차관을 하다가 뭐 한전 사장을 하고 뭐 그 이후에 또 장관도 하셔야 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네, 이런 부분을 좀 따른 게 아닌가. 또 기재부 산업부와 이렇게 소통한 것도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인수위가 3월 18일에 아마 현판식 갖고 공식적으로 활동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뭐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뭐 기다려 보세요. 이러면 또 이제 홀딩이 그냥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참 정치적인 이슈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뭐 투자 의견 내거나 뭐 목표 주가 뽑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논리인가요? 예, 우선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돈을 계속 못 벌면 탄소 중립 못 한다. 네. 한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민간도 해야 되지만 이런 공기업 주도로 저희가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짜여져 있고 현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좀 소비자와 좀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약간 투자도 투자지만 좀 이상적인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생각하는 그런 게 있고요. 가령 뭐 SK랑 이런 데서 뭐 재생에너지 이런 거 많이 하겠지만 또 공기업 주도적으로 많이 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 어마무시한 타겟을 채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좀 해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또 그 리포트를 3월 11일에 쓰신 게 있어가지고 네. 대선 결과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어차피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좋습니다. 공약이 좀 보면 네, 우선 여기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우선 요 탄소세. 그 다음에 원전, 그렇죠. 네, 요거 두 개입니다. 기존에 이제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이 이쪽으로 이제 이어지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좀 바뀌는 거고요. 네. 키워드는 원전 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원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처음이 이 신한울 3, 4호기이고요. 그다음 지금 짓고 있는 신한울 1, 2호기가 거의 다 지었는데 개통에 계속 못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업운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이건 당연히 원안위와의 이슈가 있을 거고 원안위가 계속 탈원전을 했으니 지연을 시켰겠죠. 그런 것들의 빠른 상업 가동, 그다음 신고리 5, 6호기도 빨리빨리 지읍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외에 이 당선인이 그때 뭐라 했었냐면 투자비가 조금이라도 집행된 원전은 건설 중단 원전으로 보고 앞으로 그걸 살리겠다라는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투자비를 어디까지 정의할 거냐 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땅을 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덕의 천지 원전 관련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한수원이 그거 매각 공고 작년에 올렸거든요. 근데 안 팔리죠. 누가 삽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뭐 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거나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겠고 앞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봐야겠지만 원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이미 원래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니까요. 요 신한울 3사는 이제 중단이 돼 있던 거니까 바로 재개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천지 1, 2는 신규 원전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거기다가 월성 원전 관련해서도 뭐 수사가 재개되고 하면 그거 관련해서도 뭐 해서 총 국내에서 한 5개 이상 신규 원전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폴란드, 체코까지 하면 저는 이제 토탈 한 10개 정도의 신규 원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두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그 전력 소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급량을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조금 안 되죠. 거의 한 그 정도 됩니다. 30%. 만약에 그게 이제 비중이 늘어난다면 한국 전력이라든지 다른 유틸리티 쪽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발전 단가를 떨어뜨리니까. 어쨌든 저희는 변동비 반영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변동비가 연료비입니다. 근데 어쨌든 원전이 이제 연료비 자체가 싸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모든 비용을 포함해도 발전 단가가 한 5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뭐 석탄, 뭐 LNG 이런 거 다 뭐 100원 지금 훌쩍 넘는 상황이고, 그다음 재생에너지 뭐 150원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원가가 좀 절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원전이 총 24개고요. 아까 그냥 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 10개가 뭐 더해지면 전체 말씀하신 대로 그 비중 자체는 더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요금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거나 이런 룸을 좀 낮추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의 핵심이겠죠. 기업별로 점검을 좀 해볼게요.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들. 그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사업 쪽으로도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가는 꽤 장기간 흘러내리고 있죠. 최근에 조금 뭐 반등은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한화솔루션 주가가 장기간 좀 흘러내렸던 이유부터 좀 먼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 태양광 때문입니다. 태양광. 뭐 이것도 원가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냥 물류비 때문입니다. 물류비. 그러니까 뭐 폴리실리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니까 우선 석탄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폴리실리콘의 원재료인 메타실리콘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폴리실리콘 증설이 올해까지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태양광 설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원래 한 8, 9불 하던 게 지금 한 30불까지 이제 올라왔고, 그래서 기본적인 원재료 비용이 오른 거에다가 이제 요거를 뭐 수출을 하거나 할 때 실어 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류비도 많이 올라서 저희가 태양광 발전 단가의 거의 뭐 30, 40%가 지금 물류비입니다.
중장기적인 LCOE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전체 펼쳐서 지금 생산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설치하기까지 예, 이런 것들 다 해보면 예. 물류비가 그만큼 지금 비쌉니다. 과거에 가령 뭐 SCFI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뭐 한 2천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더블 이상 나 있는 상태고, 뭐 방향성은 슬금슬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좀 태양광이 돈을 현재 못 벌고 있는 상태이고, 분기에 뭐 최대 뭐 1,000억 이상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칼이 뭐 그나마 뭐 1, 2분기 때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이 태양광이 얼마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저는 좀 그 물류비를 계속 트래킹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CFI 말씀하신 거는 이제 상하이 차이나 그 운임 지수. 네. 근데 그걸 뭐 대표적으로 보니까, 네. 그렇죠. 그 배에다 이제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 물류비가 너무 높다라는 거고, 1차적으로는 폴리실리콘 가격 그리고 물류비. 네. 요게 만약에 좀 빠진다. 네. 조정을 받고 있다. 네.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한화솔루션의 어떤 이익 측면에서 좀 개선의 기미가 보이는, 이렇게 네, 해석을 하면 될 테고, 전통적인 화학산업 쪽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화학산업 같은 경우 지금 물론 최근에 유가가 네. 많이 올라서 이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전부 다 기존에 보던 것보다는 어닝이 좀 내려가긴 했죠. 예. 왜냐면 고가 원재료가 들어가니까요. 예. 근데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솔루션의 이 케미칼 사업부 같은 경우 네. 뭐 PVC, 저희 건자재로 쓰는 PVC나 아니면 뭐 비닐 장갑 같은 데 쓰는 LDPE, 네네. 그다음에 뭐 가성소다, 뭐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이 생각보다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타 일반 제품들보다. 그 이유는 이 말씀드린 이 제품들은 이제 석탄을 베이스로도 생산을 할 수 있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석유화학공업으로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름으로 만드냐, 뭐 석탄을 베이스로 만드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석탄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하면서 중국 쪽에서 이 설비의 가동률도 많이 낮추고, 그다음에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좀 지연을 시키고, 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좀 공급 측 부담이 생각보다는 다른 제품에 비해 완화된 상황. 거기에 수요 자체는 지금 동계올림픽 있고 하면서 되게 슬로우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3월부터 거래가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재고는 바닥이었고 네.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케미칼은 뭐 1,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이게 케미칼이고 네.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폴리실리콘이랑 이런 게 하반기까지 그래도 증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이렇게 가다가 내년 이렇게 내려갈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엔 증설이 되게 많거든요. 내려간다라는 게 가격이 예, 원가가 태양광 쪽은 네. 그리고 운임 같은 경우도 지금 5천 가까이 찍고 슬금슬금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곤 있거든요. 네.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네. 이런 걸 봤을 때 케미칼 장기적으로 좋아지고 태양광도 어쨌든 좋아지려고 하는 움직임을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저 내려가고 있는 건 어떤 원가 부담 원가가 측면에서 내려간다. 예. 네. 그래서 좀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예.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이제 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네, 많이 조정. 뭐 밸류에이션에 이런 거는 좀 어떤 상황이 하나솔루션 같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예. 여기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네. 사실 뭐 저희 국내 화학주들이 예. 밸류에이션이 다 워낙 싸서 해외 피어에 비하면 당연히 쌉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PBR로 봤을 때 지금 기껏 해봤자 뭐 1배 수준에 이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뭐 저희가 솔라 부문에 대해서 뭐 따로 떼서 밸류에이션을 하더라도 해외에 비해서는 태양광 부문이 뭐 반 가치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도 뭐 프리미엄이 별로 없는. 네, 지금 현재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화학 사업만 거의 뭐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그다음 뭐 롯데케미칼, 뭐 LG화학 같은 이런 전통적인 NCC 업체들도 주가가 좀 저는 바닥 수준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유도 그렇고 뭐 제 섹터 자체는 좀 사볼만 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조금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최근에 막 경제 성장률 같은 거 전 세계 주요 기관에서 좀 하향을 하는 하향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제가 보던 이런 화학 산업의 수요 회복 방향성 그리고 실적 개선 폭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매크로랑 어떻게 보면 좀 연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사실 지금 매크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LG화학 잠깐 이야기하셔가지고 LG화학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떨어져 나갔고 분할 상장이 됐으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그래도 지금 한 80
100조 원대, 90조 원대 시총 받고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 엔솔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지분 지금 한 80% 이상 갖고 있죠. LG 화학이. 네. 그러면 이제 그 지분 가치만 얼마 또 뭐 이런 계산들 나오는데 네. 그거를 좀 얼마나 반영을 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되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빼고서라도 순수 화학 기업으로서의 LG 화학의 현재 가치는 좀 어떨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얘들이 이제 케미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첨단 소재, EV 관련 뭐 소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양극재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음 비료, 파만농, 그 다음 바이오, 네. 생명과학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전지, 엔솔이 있습니다. 예, 그 자회사로. 예, 사실 요 정도 가치가 이제 바텀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예. 합산을 했을 때 네. 그리고 요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업사이드는 저는 뭐 타겟 프라이스가 92만 원이라서 지금 주가에 비해 거의 뭐 더블 수준인데 2배. 예. 그 정도로 뭐 이 지분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뷰가 녹아 있기는 한데요. 네네네. 이 케미칼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보다는 얘들이 캐파도 크고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조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상대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리고 이 첨단 소재도 얘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분리막도 할 거고 또 종합 EV 소재 기업이 될 거니까 이 가치를 뭐 에코프로 비행과 좀 비교를 한다면 뭐 6, 7조 원 수준까지도 우선 단기적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뭐 바이오랑 파만농은 합쳐서 한 10조를 부여하면 이 전지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의 바닥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엔솔 가치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 80조 뭐 된다라면 90조 뭐 이 정도. 네. 저희의 그 지분 80%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뭐 SK케미칼의 바이오 가치를 고려하면 할인율이 막 90% 정도까지도 막 벌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이 가치가 뭐 한 6, 7조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바닥 가치가.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면 이게 뭐 한 30. 현재 시총 나오죠. 예, 딱 현재 시총입니다. 그래서 바닥이다. 아니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 뭐 더블 카운팅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자회사 가치를 얼마나 반영할 거냐. 근데 또 저기 따로 또 상장이 돼 있는데 근데 자회사는 뭐 80조, 90조 뭐 잘 나갈 땐 100조 이상도 받곤 하는데 그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모기업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근데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돈 벌어서 배당 줄 거야? 지금 당장 걔는 투자해도 돈 더 필요하다며. 그럼 LG 화학한테 좋은 게 뭔데? 그냥 숫자로 연결만 반영되는 것밖에 없잖아. 이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맞죠. 맞는 말이긴 한데요. 뭐 이론상은 그렇기는 한데 또 반대로 말하면 또 단순히 그냥 연결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저희의 이 첨단 소재 사업과 또 많이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전략적으로 이게 다 캡티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게 단순히 뭐 90%, 100% 막 이렇게 뭐 할인율을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평균적인 뭐 기타 다른 뭐 지주사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한 50% 정도만 뭐 디스카운트를 준다고 해도 좀 업사이드는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인 이 본업들이 생각보다 뭐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면 뭐 주가도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LG 화학의 화학사업부 같은 경우도 뭐 PVC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혜를 보는 제품들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범용 케미칼 대비해서는 수익성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1분기 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 이제 요거 화학주들을 좀 의심하는 게 사이클 산업이고 일단 또 이제 증익이 되는 구간을 벗어나면 또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모멘텀이 상실됐다 막 이렇게 또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말씀하신 대로 원래 에틸렌 기준으로 캐파 증설이 한 1,000만 톤 정도 됩니다. 전 세계 뭐 에틸렌이 전체 한 2억 톤 좀 안 되니까 뭐 거의 5% 이상 증설이 있는 거죠. 공급 과잉이 되는 건데 수요가 GDP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근데 GDP 뭐 한 2.7%까지 막 최근에 낮췄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화학은 한 3, 4% 성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까지는 공급 과잉인데 뭐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나 기타 글로벌 업체들이 전망하는 내년의 증설 스케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올해가 피크입니다. 이 공급 과잉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수요에 대한 그 우려가 너무 낮아지지만 않으면 올해보다는 무조건 내년이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주가가 12개월을 먼저 선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추정하는 EPS도 뭐 1, 2분기 때 바닥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내년 실적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원래는 1분기가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뭐 비싼 원재료 도입이 1분기에 많이 진행이 됐을 것 같고 요것들이 2분기에 이제 투입이 되면 이 판매 가격이 그만큼 더 높게 찍혀야 네. 실적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흐름들이 좀 시황이 네. 단기간 좀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반기부터 기대를 좀 해보자.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 뭐 90% 극단적으로 90% 할인해서 반영해도 지금 시총은 설명이 가능하니 뭐 조금씩 사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화학주는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 산업이고 뭐 곡소리 날 때 사야 피가 좀 나야 됩니다. 피가 날 때 사면 나중에 이제 PER이랑 PBR 밸류에이션 떨어졌을 때 그냥 또 팔아버리고 또 밸류에이션 높았을 때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이거 하여튼 그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 한 10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되는 지금 LG 화학의 현실이고요. 정유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좀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좀 반짝 주목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조금 여기부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앞서서 유가 자체도 이제 전망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네, 저도 아니면 부자가 됐을 텐데. S-오일부터 볼까요? 아니면은 우선 전반적으로 조금 먼저 보면 아까 이 테이블 수요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500 정도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 근거가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유가의 레벨 자체가 높아졌다. 하루 500만 배럴 정도씩 늘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처분 소득도 늘었기 때문에 유가가 좀 높아져도 수요 자체가 단기간에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유가가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실제 정제 마진은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정제 마진이 저희가 이 원유를 쪼개서 파는 석유 제품의 가중 평균한 가격에서 원유 가격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저는 원래 올해 이렇게 11불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마진이 이게 뭐 이거보다 높습니다.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뭐 12, 13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한창 높을 때는 뭐 15도 갔었습니다. 되게 좋고, 그러니까 원재료가 오르는데 그거 이상으로 판매 가격이 더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들은 약간 정제 마진 이게 거의 기계적으로 계속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 정가도 더 잘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자, 좋아. 그러면 국제유가 급등할 때는 정유주 또 모멘텀 생기고 좋아. 근데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피크를 치거나 내려올 것 같은, 그러니까 거품이 꺼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그럼 정유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가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유가가 일반적으로 유가가 피크를 치고 이렇게 빠지는 게 그 이유를 다 수요 둔화 때문에 수요가 둔화되면서 유가가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빠지면 이제 주가가 안 됐었고 유가가 이렇게 빠지면 분기별로 저희가 반영하는 재고를 평가해서 손익으로 쳐주는 재고 평가 이익이 이렇게 빠지니까 이익도 못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공급 측 드리븐으로 저희가 뭐 유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게 수요가 감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요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계시고. 그럼 유가가 이렇게 흘러내려도 실제 정제 마진은 같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석유 제품이 뭐 같이 조금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마진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도 잘 나올 거고 뭐 결국은 밸류에이션 싸질 거고 하니까 주가가 한 번은 반영을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레벨이 저희가 지금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여기 2018년 이때 미중 무역 분쟁 불거지고 유가랑 뭐 기타 등등 다 우려가 생겼을 때 그때 S-오일의 피크 주가가 한 1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제 마진이 9불 정도였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 정도 시황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정유주들을 그렇게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좀 제 섹터를 전부 다 좋게 보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가 정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주가가 확인했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마진이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봐서 다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유도 최근에 그 펀더멘털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못 올랐다. 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이 정유주들 같은 경우 현대 오일뱅크라든지 기타 이런 기업들의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수급이금도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 이슈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지금 순수 정유주는 사실상 SOE 하나밖에 없죠. 예. 나머지들은 이제 배터리, 대표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배터리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대 오일뱅크가 올라오면 수급은 좀 갈릴 수가 있겠네요. 좀 갈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배터리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네. 그래서 좀 네. 그렇고 S-오일의 수급이 약간 좀 계속 꼬이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예, 듭니다. SK 이노베이션 얘기 나왔으니까 거의 그러면 분석하실 때 네. 정유 쪽 사업하고 배터리 쪽 사업하고 네. 이거 뭐 시총 네. 비중 어느 정도나 이렇게 두고 계세요 혹시? 뭐 사실 뭐 S-오일을 베이스로 해서 예. 뭐 정유 사업 그리고 화학 사업, 윤활유 사업에 이제 EV를 산출을 하고요. 기업 가치. 네. 기업 가치를 산출을 하고 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S-오일 시총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도 그렇고 캐파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한 15조 이상 네. 본업의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이 들고 네. 또 이노베이션에서 EMP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구들도 갖고 있거든요. 네. 예, 뭐 페루랑 기타 뭐 미국 등등. 뭐 그거에 대한 가치 뭐 한 2, 3조 원. 그러면 적정 현재 바닥 시총이 한 20조 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EV 배터리에 대한 이제 가치를 이제 부여를 해줘야 되는 네. 상황인 거고 저희가 중장기적인 실적과 캐파와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적어도 한 20조 원 정도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부여가 될 거 아니냐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현재 시총에는 녹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녹아 있지 않은 이유가 뭐 최근 실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을 못 법니다. 예, 근데 그렇죠, 그 못 보는 아직은. 폭이 좀 크고 실제로 뭐 저희가 수주 잔고는 빠르게 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뭐 가격 계약 공식이나 네. 뭐 수주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환산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판매 가격이나 이런 게 약간 좀 낮은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셀 판매 가격. 네. 예.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게 보여지면 이게 좀 본격적으로 좀 주가에 좀 EV 쪽 사업 가치가 녹아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뺀 가치만 한 2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 가치는 보시는 건데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이제 배터리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네. 현재 시총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딱 20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LG 화학도 그렇고 이노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는 산업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바닥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누가 더 모멘텀을 갖고 앞으로 더 좋겠냐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지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좀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네. 그래서 뭐 ETF나 뭐 이런 걸로도 투자를 하셔도 제 산업은 다 괜찮지 않을까. ETF는 네. 뭐가 있죠? 뭐 가령 뭐 화학 쪽, 뭐 화학 ETF나 아니면 뭐 2차 전지 뭐 산업 ETF나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뭐 예.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그 뭐 한전 같은 경우 적자 폭이 크고 하니까 네. 이건 뭐 역발상 투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네네네. 거는 뭐 ETF나 뭐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섹터 전반 다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뭐 이런 정유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가면 다 같이 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냥 ETF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토픽 이런 것도 따로 꼽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토픽 있고요. 당연히 예, 토픽 있고요. 저는 지금 화학주들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 최근에 예. 그 중에서는 이제 LG 화학 LG 화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이 좀 좋아지는 예. 이제 하나솔루션 아하. 요 정도를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그 외 종목들도 다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나 네. 그 두 개가 이제 PVC 비중이 높다라는 점, 그다음에 기타 뭐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지분 가치를 감안했을 때 주가 하방 리스크가 더 적다라는 점, 그리고 화학 시황이 저는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퓨어 케미칼 같은 경우 어쨌든 마진율이랑 이런 게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네. 1, 2월은 뭐 PPP 기준으로 적자였던 걸로 좀 추정이 돼서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두 개 기업이 좀 관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틸리티 산업에서는 대선 관련해서 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역발상 관점에서 뭐 한국전력 이런 것도 뭐 주가가 크게 더 하락할 룸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두루두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두산 중공업도 커버하세요? 아니요, 가만 안 하고요. 네네네. 그냥 뭐 긍정적으로 본다 뭐 이런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절대 살아는 콜은 안 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컴플라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재무 구조는 다 개선이 됐고, 네.
저희가 이제 원전 두중에 이제 수주 잔고가 15조 정도인데 네. 이 안에 원전이 한 1조 남짓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발생할 원전 수주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걸 감안하면 회사 측에서는 연간 수주 목표를 한 8조씩 잡고 예.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뭐 10조는 훌쩍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원전에 대한 건설 재개 그런 가정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 사실 좀 화학, 네. 유틸리티 투자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원자재 가격 예측하는 것도 그렇고 네. 화학 시황을 보는 것도 되게 어렵고 예. 제품들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나 화학주 투자에 있어서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만한 사항들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남기고 끝낼까요? 네, 사실 저희도 맨날 틀립니다. 아. 네, 그래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어쨌든 뭐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 뭐 실적 발표나 네. 했을 때 이 뭐 중장기 전망이라든지 시황에 대한 뷰나 이런 것들이 뭐 회사의 공식적인 그런 답변 자체는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정유화학이나 유틸리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아웃룩을 상세하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 그래서 해외 기업들을 트래킹을 하시면서 가령 뭐 정유를 보려면 발레로를 보던가 아니면 뭐 화학을 뭐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예. 그들의 가이던스를 보고 좀 업황이 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 국내 투자를 할 때 뭐 참고를 하시면 조금 그래도 뭐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좀 참고하시는데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게 좀 그리고 역발상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아지면 뭐 설비들도 막 스크랩이 나오기 시작하고 구조조정되면서 업황이 다시 개선되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그런 성장주와의 좀 투자 개념을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크아웃 논란이 제일 또 많기도 하고 화학 쪽에서. 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약간 고퍼에 사고 막 저퍼에 팔고 약간 이런 역발상도 좀 필요하고 네. 오늘 진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 이야기부터 개별 기업들 점검까지 같이 들어봤고요.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위원 통해서 다음에도 또 한번 기회 되면은 화학주도 또 한번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